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를 맡은 영동고등학교 화학교사 김호성입니다. 그동안 영향력이 줄 것 같던 탐구 영역의 비중이 2015 대입에서도 여전히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수시에서 최저학력 기준에 대한 반영을 탐구 과목에 대해서 포함시키거나 그 다음에 정시에서 탐구 반영 비중을 높인 대학들이 늘었기 때문인데요. 자, 지난주에 사회탐구 영역 특강이 있었죠. 자, 오늘은 이어서 2015학년도 과학탐구 영역의 어떤 변화와 그 다음에 준비 방법, 전략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자연계 학생들, 계속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TBS,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2015 과학탐구 영역, 변화와 그 다음에 전략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2015학년도 과학탐구 영역의 이제 변화를 살펴보려면 작년에 2014 대입에서 실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먼저 점검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먼저 2014 대입 수능에서의 과학탐구 영역의 변화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작년에 2014 대입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처음으로 적용해서 수능시험을 치렀던 그런 큰 변화가 있었죠. 자, 두 번째는 그 탐구 영역, 물론 사회탐구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탐구 영역에서 선택 과목 수가 최대 3개에서 2개로 줄었다는 점, 큰 변화였습니다. 자, 이렇게 과목이 줄다 보니까 실제는 그 응시자, 즉 전반적으로 그 과학탐구 영역에 대한 과목별 응시자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고, 특히 과학2 과목, 물리2, 화학2, 생명과학2, 지구과학2 같은 경우는 그 비율이 엄청나게 줄었다. 상당히 많은 양이 급감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2014 대입 그 수능에서 자, 응시한 총 학생들 중에서 과학탐구 영역의 학생이 얼마였느냐? 자, 응시한 학생들은 약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자, 근데 과학탐구 영역은 약 23만 5천여 명이 응시했기 때문에 비율로 따지면 약 38.9%. 결국 10명 중에 4명이 이제 과학탐구 영역, 자연계 학생들이 응시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학탐구 영역 응시자, 총 8개 과목에 대한 응시자 현황을 제가 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자, 물리원, 화학원, 생명과학원, 지구학원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전체 비율, 8개 과목의 비율의 총합은 200%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최대 2과목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요. 자, 눈여겨보시면 화학원과 생명과학원이 가장 많은 선택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물리2, 5천여 명밖에 지원하지 않았죠. 다시 말씀드리면, 원과목은 전반적으로 지원 비율이 꽤 높은 반면에 2과목들은 절대적으로 적었다. 그나마 생명과학2가 39,676명으로 약 16.8%의 학생들이 응시했다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과학탐구 영역 등급 구분 표준 점수, 즉 등급별 인원 및 비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 2, 3등급에 대한 원과목 4과목입니다. 자, 물리원, 화학원, 생명과학원, 지구학원인데요. 자, 이 중에서 지구학원을 보시면 2등급이 10.33%, 상당히 많은 비율이 2등급에 몰려있다 보니까 3등급 학생들이 상당히 적었기 때문에 실제 쉽게 출제되었느냐 어렵게 출제되었느냐 이런 부분을 논하기 전에 2등급을 맞은 학생이 많았다는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지금 과학 지구학원 같은 경우는 올해 상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4, 5, 6등급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3등급을 넘어가서 4, 5, 6등급을 보시면 과목 간의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다. 결과적으로 탐구 영역은 상위권에 해당하는 1, 2, 3등급 학생들이 크나큰 변화를 겪을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2과목 보겠습니다. 자, 2과목의 1, 2, 3등급 같은 경우는 주목할 것이 물리2와 생명과학2입니다. 1등급의 비율이 무려 10% 가까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워낙 시험이 쉽게 나와서 만점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2등급의 비율이 적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4, 5, 6등급도 마찬가지로 원과목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모든 과학탐구 영역 8과목 같은 경우 1, 2, 3등급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 4, 5, 6등급은 과목 간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런 부분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과학탐구 영역 정시 100분위 변환 표준 점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표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변환 표준 점수는 작년에 서울대학교에서 정시 때 발표한 변환 표준 점수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 변환 표준 점수가 무엇이냐? 자, 탐구 영역, 과학 탐구 같은 경우 8과목이 있죠.
자, 선택 과목에 따라서 학생들의 유불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반영할 경우에 표준 점수가 높은 과목과 낮은 과목을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유리하고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는 과목 간의 유불리를 좀 줄여주기 위해서 대학별로 탐구 영역 과목의 백분위를 일정한 표준 점수로 변환시켜 적용한 점수를 변환 표준 점수라고 합니다. 각 대학별로 변환 표준 점수는 다 다른 값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값은 서울대학교입니다. 자, 거기 음영 처리된 부분이 이제 1등급에 해당하는 학생들이고요. 나머지 하얗게 나와 있는 부분들은 이하 이제 2등급에 해당하는 학생들인데, 실제 이 부분에서 상당히 좀 의미 있게 볼 부분들은 화학원 같은 경우는 100분위가 지금 3개가 나와, 100%가 3개가 나왔는데 표준 점수는 71, 70, 69 다 다르게 나옵니다. 자, 실제 이번에 화학원 시험이 어려워서 원점수 50점 만점을 받은 학생들의 100분위도 100%, 48점도 100%, 47점도 100%였습니다. 그렇지만 원점수가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이들 세 그룹을 구분지어야 되기 때문에 표준 점수 역시 71, 70, 69를 주었고 변환 표준 점수도 거기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를 두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2014 대입에 대한 과학탐구 영역에 대해서 이제 분석해 드렸는데요. 실제는 이제 2014보다는 이제 여러분들은 바로 이제 코앞에 2015가 있으니까 2015 대입에 대해서는 어떤 큰 변화가 있는지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정시에서 아쉽지만 수학 50%, 그 다음에 과학탐구 영역 50%로 학생을 선발하던 대학들이 전부 다 그 부분을 폐지시켰습니다. 자, 서울 소재 주요 대학 중에 하나인 광원대학교,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 그 다음에 아주대학교, 그 다음에 홍익대학교에서 자연계 학생들을 상대로 예를 들어 뭐 아주대랑 홍익대 같은 경우는 나군에서, 그 다음에 성균관대는 간학군 모두 실제 학생들을 이렇게 수학 50%와 과학탐구 영역 50%로 선발하는 전형을 주었기 때문에 국어랑 영어 성적이 좀 부족한 자연계 학생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수의 학생들이 득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전부 다 폐지가 되면서 4개 영역으로 전부 다 학생을 선발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떤 수학과 과학탐구 영역의 비중이 높았던 학생들, 특히 상위권 학생들이 좀 갈 수 있는 대학 수가 좀 줄었다라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논술고사가 있겠습니다. 자, 2015 대입에서 수시 모집에서 자연계 논술고사가 진행되고 그 논술고사에서는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합니다. 자, 이때 과학탐구 영역이 역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는 부분에서 포함이 되는데 역시 그 영향력은 작년이나 올해나 큰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4개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이나 3개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이나 전부 다 과학탐구 영역이 들어간다. 자, 2015 그럼 수시 모집 대입에서 자연계 논술고사가 반영하는 대학이 어떤 대학이 있는가 한번 표 잠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총 29개 대학이 자연계 논술고사를 반영합니다. 자, 논술고사만 100% 반영하는 대학, 경북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경북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처음으로 논술고사를 다시 들어옵니다. 작년까지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ATT라는 시험을 치렀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논술고사를 반영하겠다라고 해서 100% 서울시립대와 마찬가지로 학생부 반영하지 않고 100%를 반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산대학교 역시 새로 들어온 대학이죠. 80% 이상 반영하고, 그 다음에 기타 이제 60% 이상. 이때 60이나 80%를 논술고사를 반영하면 나머지 퍼센트는 전부 다 학생부를 반영하는 대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80%, 60%, 그 다음에 이제 50%, 40%, 30% 미만. 자, 각 대학별로 논술고사의 반영비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실제 자연계에서 논술고사를 반영할 때 반드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해 줌으로써 자연계 학생들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도록 과학탐구 영역이 그 최저학력 기준 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올해도 역시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2015 대입 수시 모집 자연계 논술고사에서 좀 특징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잠깐 몇 마디 더 덧붙여 설명하겠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서 과학탐구 영역 한 과목만 인정, 즉 2과목의 평균이 아니라 한 과목만 인정하는 그런 대학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그냥 가나다 순으로 말씀을 드리면 동국대학교 서울 캠퍼스,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서울 캠퍼스와 원주 캠퍼스, 그 다음에 인하대학교, 그다음에 중앙대학교 서울 캠퍼스와 안성 캠퍼스가 바로 탐구 영역을 한 과목을 인정합니다. 자, 그래서 2과목을 비록 수능 시험을 봤지만 그 중에 한 과목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상당히 유리할 수가 있겠죠. 자, 특히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특이합니다. 자, 국어, 영어, 수학, 그 다음에 과학탐구 영역 2과목을 각각 개별적인 과목으로 인정해서
전체 5개의 영역, 5개의 과목 중에서 3개 영역, 3개의 과목이 등급 합이 6이 내면 실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는 거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연계 학생 중에서 과학 탐구 과목 2과목이 성적이 좋고 그 다음에 국영수 중에 1과목이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바로 성균관대학교 자연계 논술고사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과학 탐구 영역에서 여러 가지 이제 선택 과목들이 있는데 과연 내가 어떻게 선택 과목을 세울 것인가 그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이 궁금할 텐데 지금 이제 3월달 시작되었고 여러분 다음 주에 시험이 있죠. 3월 12일 날 전국연합 학력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론 이 시험은 여러분이 원과목만 4과목 중에 고르는 거기 때문에 추과목은 아직 준비한 학생들은 4월부터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과연 이 과학탐구 영역 2과목을 내가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자,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과목을 선택할 것인가? 자, 먼저 작년 2014 대입 수능에서 과학탐구 영역 표준 점수 만점자, 즉 최고점이죠. 만점자 수 인원과 그다음에 비율부터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거기 물리원, 화학원, 생명과학원, 지구과학원, 그다음에 물리2, 화학2, 생명과학2, 지구과학2가 있는데 자, 거기 여러분들 붉은 글씨로 표시한 부분, 자, 붉은 글씨로 표시한 부분의 만점자가 화학원 같은 경우는 0.056%, 10,000명 중에 5명이죠. 그 다음에 지구화공 같은 경우 0.2%, 자, 화학2 0.37%. 지금 붉게 칠한 부분은 만점자 비율이 상당히 적어서, 즉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상위권 학생조차도 상당히 만점을 받지 못했다. 특히 화학원 같은 경우는 13만 명 이상이 응시했는데 76명만 만점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물리원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1.32%, 즉 원래 만점자 비중을 한 1% 정도를 맞추자라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주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런 부분에서 본다면 물리원 정도가 아마 또는 생명과학 원까지 포함시키면 만족한다라고 볼 수 있고 실제 지금 붉게 되어 있는 화학원과 그다음에 지구과학원, 화학2는 만점자 비율을 못 맞힌 영역이라 과목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2015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할 것인가? 자, 여러분이 아까 앞서 표에서 봤지만 화학원과 생명과학원이 선택 학생 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면 누구라도 가장 많은 선택 과목에 해당하는 과목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실제 본인의 적성이나 본인의 관심과 관계없이 화학원과 생명과학원을 선택하는 그런 학생들도 상당히 눈에 많이 띕니다. 자, 실제 생명과학원과 그 다음에 이제 화학원을 좀 비교해 보시면 자, 작년 같은 경우는 화학원이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자, 물론 생명과학도 높았는데 화학원이 워낙 높다 보니까 최상위권 학생들 중에서 실제 화학원의 원점수와 생명과학원의 원점수가 실제 비슷한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화학원을 선택한 학생들이 더욱더 유리한 변환표준 점수를 가져갔기 때문에 실제는 동일대학, 동일계열 학과를 지원했을 때 화학원의 고득점자들이 합격률이 꽤 높았다. 자, 그래서 과연 선택 과목 인원이 많은 과목이 과연 유리한 것인가? 둘 다 선택 과목 인원이 많았던 화학원과 생명과학원이지만 시험의 난이도에 의해서 결국은 최상위권이지만 변별력이 생겼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상위권이나 중하위권 같은 경우는 거꾸로 기본적으로 화학원보다는 생명과학원을 선택해서 실제 좀 높은 점수를 받았던 학생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화학원에서 낮은 원점수 때문에 평상시보다 점수가 낮게 나와서 실제는 작년 대입 정시에서 상당히 많이 애를 먹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선택 과목이 많은 그런 인원이 많은 과목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과학탐구 영역 2과목을 고를 때의 선택 기준으로 선생님은 2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준은 본인이 좋아하는 과목을 해달라는 거. 자, 두 번째 기준은 본인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수능까지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을 해달라는 겁니다. 자, 실제 여러분 시험의 난이도는 매해 바뀌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작년에 어렵게 나온 과목이 올해 또 어렵게 나온다? 그럴 수 없고요. 작년에 쉬웠던 과목이 또 쉽게 나온다?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은 본인이 좋아하고 그 좋아하는 가운데 비록 성적이 조금씩 오르지만 많이 안 나오더라도 끝까지 자기 자신을 믿고 수능 때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과목을 고르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과학2 과목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의 학교에서 아마 지금 고등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지금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과학2는 3학년 때 여러분이 처음 배우는 과목들이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교과서를 가지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개념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는 학교 대신과 함께 준비하면서
과학 투 과목에 대한 개념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과학 투 과목을 선택하겠다라고 할 때는 지금 현재 내가 3학년 때 내신 과목으로 배우는 과학 투 과목에서 내신 공부도 할 겸, 그 다음에 내신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내가 틈틈이 교과서에 대한 개념 이해를 정확히 하고 넘어갔을 때 나중에 수능에서 문제풀이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원과목은 또 어떤 유리함이 있느냐? 자, 원과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기출문제, 과거 교육과정에서 나왔던 교육과정이 지금 현재 연결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과거 교육과정에서부터 출제됐던 그런 기출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출문제가 많다 보니까 실제는 여러분이 기출문제 문항별로 어떤 새로운 유형의 문제보다는 기존에 있는 기출문제 약간의 변형에 대한 응용력을 키워주면 쉽게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원과목은 그런 부분에서는 공부하기 상당히 좀 쉽다. 투에 비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 EBS 교재 연계로 이제 수능이 출제되면서 상당히 좀 논란이 있죠. 작년 같은 경우는 EBS 교재에서는 상당히 보편적인 문제풀이만 주로 학생들에게 연습을 시켰다가 갑자기 수능에서 몇 개 과목에서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나옴으로써 거기에 대한 대비를 스스로 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그런 결과를 좀 안았기 때문에 올해도 지금 상당히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역시 EBS 수능 연계 교재는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이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과학탐구 영역 같은 경우는 수능 연계 교재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 두 과목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과학 두 과목의 경우에도 출제 유형이 EBS 교재 연계 중심으로 쭉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는 과학 투 공부 너무 어려워요. 범위가 많아요.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EBS 연계 교재 중심에서 공부를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이 3학기 때 좀 힘들지만 내신 시험 준비하면서 진행하는 과학 투 과목에 대해서 열심히 준비해주면 나중에 대학별고사, 논술고사에서 여러분이 어느 대학에 어떤 유형을 할지는 아직 결정을 못하지만 나중에 본인이 과학 투 과목을 하는 대학에 내가 유형을 지원하고자 할 때는 그 논술고사 풀이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또 하나 여러분이 이공계 대학으로 진학했을 때 대학에서 배우는 일반 물리학, 일반 화학, 일반 생물학이 지금 현재 고등학교 과정의 투 과목 내용과 연계성이 높기 때문에 대학에서 좋은 학점도 받고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언제 선택할 것인가? 자, 물론 여러분 지난 겨울방학부터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은 분명히 자기가 두 과목을 이미 준비해 놓고 지금껏 계속 공부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매번 보는 모의고사나 모의평가 그 점수에 의해서 잘 나오면 계속 그 선택 과목을 유지할 것이고 못 나오면 또 바꿔봐야겠다. 이게 작년까지 여러분 선배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수능 원서 접수 시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2학기가 되겠죠. 자, 수능 원서 접수 시기에 수능 원서에 한번 선택 과목을 기재하면 그것이 끝까지 수능 시험 당일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전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여러분 결정 시기는 이제 8월 말에서 9월 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국어, 수학, A병은 반드시 이제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는 이제 올해는 A병이 없어졌으니까 그대로 다 누구나 응시하면 될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과학, 탐구 영역 두 과목을 선택할 때 가장 많은 학생들이 대부분 선택하는 시기가 9월 모의 수능의 원점수를 확인하고 선택하는 겁니다. 자, 물론 이때 선생님이 얘기하는 선택은 기존의 선택이 결정돼서 3월 달부터 쭉 공부해온 학생 말고 3월부터 9월까지 계속 결정을 못하고 있던 학생들이 마지막에 결정하는 시기가 바로 9월 모의 수능 본 그 다음날 원점수가 나왔죠. 나왔을 때 이제 본인 그러면 내가 이제 수능 원서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내가 선택 과목으로 써야겠구나 라고 해서 이제 이미 작성했던 원서를 변경해서 최종 제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9월 모의 수능 때 만약에 결정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결국 여러분 여름방학이라는 긴 시간을 여러분들 허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가장 적절한 시기는 6월 모의 수능이다. 즉 6월 모의 수능을 여러분 치는 다음에 성적표가 나오는 시점이면 거의 6월 말입니다. 자, 이 시간부터 여러분이 과학 선택 과목 두 과목을 결정을 하고 여름방학 학습법까지 쭉 이어서 가줘야만 2학기 때 무난하게 여러분들이 수능 때까지 과학 두 선택 과목 두 과목에 대해서 본인 거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선택 시기는 선생님은 6월 모의평가 바로 성적이 나온 이후부터 결정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면서 결정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지난 겨울방학부터 결정해서 쭉 진행한 학생들은 계속 본인의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2014 대입 과학탐구 영역 분석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치료될 2015 대입 과학탐구 영역 전망, 그 다음에 내가 과학탐구 영역 선택 과목을 언제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가 2015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최고의 입시 전문가들이 출연해 변화된 2015학년도 대입 준비 방법과 수능 전망,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전략 등을 알려드립니다. 3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신청사 다목적홀, 3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펼쳐지는 TBS 2015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 문의 전화는 02-311-5441번에서 2번까지며 참여 신청은 TBS 교통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TBS와 함께 2015학년도 입시를 발빠르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시 설명회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수시 합격에 대한 궁금증, 내신 성적에 대한 걱정, 내가 원하는 대학? 고3은 걱정이 많다. 하지만 꿈도 많다. 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과학탐구 영역 여러 과목들이 있죠. 그 과학탐구 영역 그 과목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내가 전략을 세우고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자, 선생님이 이제 공부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신 공부, 수능 공부, 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간략하게나마 논술 공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내신 공부 전략입니다. 여러분 내신, 물론 여러분 고3 때 올라와서 가장 이제 여러분 선배들이 많이 이제 했던 모습 중에 하나가, 나 이제 고3이니까 수능 공부만 할래. 논술만 공부할래. 내신은 대충 볼래. 자, 이런 식의 어떤 모습들을 많이 여러분 보였는데, 실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고3 때 내신에 대해서 상당히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특히 과학 2과목 같은 경우는 고3 때 처음 배우는 과목이니까 당연히 교과서와 함께 여러분들 친해져야만 내신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와 친하다. 상당히 쉬운 말이죠. 자, 여러분 실제 이번에 여러분이 배우는 그 과학 2 교과서는 그 개정교육 과정이 되면서 상당히 많은 지식적인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지식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개념이나 내용 설명만 여러분이 잘 이해해도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 여러분이 이제 EBS 교재, 자, 물론 여러분들 고3이다 보니까 EBS 교재를 같이 병행해서 공부하는 거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 여러분들 내신 공부를 할 때 가장 주된 교재는 교과서고, 그 다음에 EBS 연기의 교재는 보충 교재, 보조 교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많은 양의 교과서를 읽고 개념에 대한 정리가 좀 부족하면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EBS 연기 교재를 통해서 수능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이 개념들을 정리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지, 거꾸로 EBS 교재를 주교재를 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교과서를 보조 교재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를 읽으면서 특히 여러분 교과서에는 많은 자료와 표가 있기 때문에 자료 해석하는 연습을 좀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료 해석하는 연습하는 것은 상당히 여러분이 그 자료 속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에 대한 이해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어떤 표가 주어진다거나 그 다음에 그림이 주어질 때 여러분이 반드시 자료 해석을 교과서 내에 있는 개념을 적용해서 스스로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교과서에 보면 여러분이 알아야 될 개념들이 좀 더 굵은 글씨로 다 눈에 띄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교과서 페이지마다 여러분이 모든 내용을 한꺼번에 전반적으로 눈에 담는 게 아니라
그 굵게 표시된 개념어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글을 읽어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과학 과목을 공부하고 나서 어렵다. 특히 내신 공부하면서 시간이 부족합니다. 너무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시험 범위의 교과서를 다 읽지 못하고 시험 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여러분 선배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이 시험 기간에만 몰아서 공부한다면 당연히 부족합니다. 워낙 여러분들은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선생님이 권장하고 싶은 이야기는 자, 그날 수업이 끝나면 자, 선생님 수업이 끝나면 여러분 쉬는 시간 10분이 있죠. 자, 그 10분 동안 그날 배웠던 교과서 분량을 약 2, 3분간 여러분이 한 번씩 읽어주는 거. 자, 그 다음에 일주일에 여러분이 그동안 학습했던 과학 과목, 보통 한 과목 또는 두 과목일 텐데, 자, 그 과목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더 교과서를 다시 정독해서 읽습니다. 자, 이때 읽을 때는 기본적인 어떤 핵심적인 내용들을, 체크될 내용들에 대한 간단한 어떤 개념 확인 문제도 포함해서 여러분이 같이 읽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배운 내용에 대해서 한꺼번에 미뤘다가 시험 기간에 여러분 본다면 실제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서 여러분에게 권장하고 싶은 것은 수업 후에 짧은 시간의 복습, 그 다음에 주말 단위로 그 주에 배웠던 내용에 대한 복습을 해주고 특히 주말 복습할 때는 여러분들 간단하게 개념 확인용 문제까지 한번 풀이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내신을 또 잘 보려면 그 해당 학교마다 여러분 문제 출제 유형을 좀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실제 여러분들 학교에는 도서관이나 또는 여러분들 교무실에 기출문제가 이제 비치가 되어 있어 그걸 열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이 공고가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년도와 같은 교과서 또는 같은 내용으로 계속 수업이 이루어졌다라고 판단이 들면 여러분이 교무실이나 또는 여러분 도서관에 가서 그 기출문제를 한번 여러분이 열람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출문제 유형을 좀 익힌다는 거. 자, 학교 시험에서 출제하시는 선생님의 스타일도 여러분이 익힐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학교 시험에서는 교과서를 어떤 식으로 자료 변환을 시키는가를 여러분이 가늠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출제 유형을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서 내용에 대한 어떤 자료 변환을 스스로 한번 해보는 연습을 선생님이 권장하고 싶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분명히 여러분들 그 내신 시험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교과서를 가지고 지금 전국에 여러분 동일한 교과서 가지고 공부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은 전부 다 다른 형태로 시험 문제를 출제하죠. 자, 그만큼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기보다는 교과서에 있는 자료나 표를 조금씩 변환시켜서 선생님들마다 출제하시기 때문에 그런 자료 변환에 대한 연습을 본인 스스로 조금씩 해두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위권 학생들이라면 변별력이 있는 문제를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교과서에 있는 개념을 가지고 교과서에 있는 간단한 문제에 대한 어떤 풀이는 누구나 다 같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 중하위권이나 중상위권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 상위권들은 실제 학교에서 1, 2등급을 변별하기 위해서 선생님들마다 비장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난이도가 높은 문제죠. 자, 그런 문제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만들어 보는 거. 물론 혼자 만들기 힘들면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만들어서 문제를 교환해 보는 것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서에 들어있는 서술 논술형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재구성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교과서의 확인 문제, 발전 문제와 같은 여러 가지 형식, 더 알아보기, 더 읽어보기 같은 그런 문제들이 쭉 교과서마다 수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답은 교과서 맨 뒤에 해설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해설을 참고로 자기만의 해설에 대한 또 다른 답을 한번 서술해보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학교 내신도 도움이 되고 나중에 되면 여러분이 그와 유사한 개념이 논술고사에 출제되었을 때 내가 좀 더 평가에 도움이 되는 여러 답안을 어떻게 쓸 수 있는가를 충분히 이 부분에서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서술 논술형 문제에 대한 답을 좀 더 다양하게 스스로 한번 써봐라. 이걸 선생님이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내신 공부는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준비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수능 공부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자, 수능 공부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과학탐구 영역은 수능 연계 교재가 두 종류입니다.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이죠. 이미 수능 특강은 여러분 지난 겨울방학 때 나와서 지금 서점가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완성 여러분 2학기 때 나오는 거죠. 여름방학을 중심으로 출시되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풀이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여러분들, 국가에서 여러분들 수능시험을 출제하면서 가장 기본으로 말하는 것은 연계 교재에 대해서 연계율을 거의 70%까지 끌어올리자. 이게 기본 방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거기에 준해서 제 스스로 EBS 연계 교재는 반드시 꼼꼼히 다 풀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그 EBS 연기 교재의 목차를 보시면 단원별로 테마별로 강을 나눠놨습니다. 자, 그러면 단원별로 테마별로 강을 나눠놨기 때문에 실제 그 강의의 개수가 대략 18에서 19강이 나옵니다. 여러분 수능 시험이 과목마다 20문항이죠. 그래서 실제는 한 강당 한 문항 정도로 여러분 실제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해당 강에서 해당 테마에서 무엇이 중요한 개념이고 어떤 문제가 계속 EBS 교재에서 반복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제 단원별 테마별로 어떤 개념에 대해서 예측해보는 연습도 해보고요. 그 다음 2점짜리 문제와 3점짜리 문제를 그 점수에 맞게 풀어달라. 자, 보통 여러분들 50점 만점에 20문항은 10문항은 2점, 10문항은 3점입니다. 자, 3점짜리는 난이도가 높은 문항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료가 좀 길어서 풀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항을 전부 다 3점짜리로 배치합니다. 자, 보통 과학탐구 영어 여러분들 수능시험에서 총 4페이지로 시험을 보죠. 그래서 3점짜리가 주로 3, 4면에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거꾸로 3, 4면부터 3점짜리부터 먼저 어려운 거 풀고 나중에 쉬운 1, 2면을 풀다가 시간이 부족하여 오히려 1, 2면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풀지 못하고 답안을 제출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권장하고 싶은 것은 1면부터 천천히 그대로 4면을 향해서 풀어라. 무슨 말씀이냐면 2점짜리, 난이도가 낮은 2점짜리, 여러분이 충분히 풀어서 점수, 원점수를 확보할 그 2점짜리는 그대로 여러분이 다 가져가고 3점짜리에서 여러분 같이 승부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난이도가 난이도가 높고 그 다음에 문항의 길이가 긴 3점짜리로 역으로 풀지 말고 반드시 1면부터 2점짜리부터 풀어달라. 그래서 원점수 확보, 또 시간 확보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난이도 문제풀이. 특히 이제 여러분 중상위권 학생들에게 해당하는 내용이죠. 자, 작년 2014 수능 때문에 특히 그 고난이도 문제풀이에 대해서 목말라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선생님, EBS 연기교재 문제는 고난이도 문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더 풀어야 되나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마다 여러분들 고난이도 문제풀이가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선생님들이 문제를 만드는 그런 상황도 지금 올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 고난이도 문제풀이 작년 수능에서 분명히 암시했기 때문에 일단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실제 EBS 교재 같은 경우는 워낙 보편적으로 모든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봐야 되기 때문에 보편적인 교재, 1등급부터 9등급 학생이 스스로 보는 교재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고난이도 문제풀이를 위해서는 EBS 연계 교재가 갖고는 여러분들 실제 좀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상위권 학생들은 그 연계 교재를 뛰어넘어서 좀 더 고난이도 문제풀이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그럼 최상위권 학생들은 좀 더 학생들끼리 또는 그 고난이도 문제가 들어있는 별도의 교재를 가지고 좀 더 공부를 추가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내신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수능도 했습니다. 거기다 우리 자연계 학생들은 주로 과학 논술이 포함된 논술고사를 많이 실제 여러분들 응시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그 논술에 대한 얘기도 잠깐 덧붙여 설명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과학 논술 공부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저 개념 이해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수능 공부 열심히 했고요. 근데 선생님이 제가 논술고사만큼은 자신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개념 이해를 완성했으면 당연히 여러분 내신 성적이 올라가는 거고요. 개념 이해를 완성했으면 수능 성적이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논술 점수하고는 상관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자, 이유는 뭐냐? 일단 여러분들 알고 있는 개념에 대해서 그 대학에서 물어보는 문제 유형의 스타일에 맞게 내가 평가 기준에 맞는 답안을 전부 다 작성했느냐. 이 부분이 실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이라고 해서 그 개념만 답을 딱 쓴다. 예를 들어 A를 물었는데 실제 대학에서는 그 A에 맞게 5가지에 해당하는 답안 내용이 나오기를 기대해서 평가 기준을 5가지 단계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5가지를 모두 쓰면 만점, 4가지를 쓰면 감점 1점. 그런데 본인은 개념을 알고 있어서 그 알고 있는 개념을 한 가지 답안으로만 딱 정확히 써서 나는 맞았다라고 생각이 들면 실제는 나중에 점수 보면 높지 않은 점수를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 과학 논술은 실제 답안 작성에 대한 요령을 익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요구하는 그 답안 어떠한 평가 기준에 의해서 실제 대학들이 채점을 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준하는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이 과학 논술, 자연계 논술은 여러분 과학하고 수학이 같이 있으면서 수학 논술만 출제하는 대학도 있고
과학, 수학 통합하는 대학도 있고 다양하게 있지만 이런 자연계 논술을 특히 과학 논술을 하려면 반드시 과학 교과 내신이나 수능에 대해서 여러분 실제 좀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있는 학생들이 과학 논술고사를 응시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개념의 이해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논술고사를 답안 작성을 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들 3학년 때 지나가는 그 3학년 때 수업하는 과학투 수업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수업 때 배웠던 내용들이 결과적으로 마지막 대학별 고사, 수능 이후에 보는 대학별 고사까지도 계속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록 자기가 최선을 다한 내신이 성적이 안 좋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내가 개념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했지만 학교 내신 시험에서는 아쉽지만 몇 개 실수하면서 점수가 많이 높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논술고사장에서는 충분히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했던 그 과학투 개념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그 주요 대학 자연계 논술고사 중에서 과학 문제를 출제하는 대학에 대해서 한번 잠깐 제가 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건국대 같은 경우는요. 예, 과학 단독형과 그다음에 과학 수학 통합형 문제. 자, 무슨 말이냐? 물리화학 생명과학 교과 중에서 이제 두 과목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그 해당하는 과목의 문제 두 문항이 나오고 마지막 문제는 수학과 접목된 문항이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물리를 선택하면 첫 번째 1번, 2번은 물리 문제. 그 다음에 3번은 그 물리와 수학이 통합된 문제. 그 다음에 화학을 선택하면 예, 화학 문제 1, 2번, 그 다음에 3번이 바로 화학과 수학이 통합된 문제가 나옵니다. 물론 난이도는 수학과 통합된 문제가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변별력이 요구되는 거죠. 자, 경희대 같은 경우는 예, 과학 단독형. 여기서 과학이 단독형이면 수학도 단독형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물리, 화학, 생명과학을 주로 교과로 출제하기 때문에 지구과학 부분은 여러분 경희대에서는 출제하지 않는다는 거, 요 점을 좀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고려대학교입니다. 여기도 과학 단독형인데 여기는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4과목 중에서 한 과목을 고르되 그 과목은 2까지 낼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1, 2가 묶여서 물리할 거냐, 화학할 거냐, 생명과학 할 거냐, 지구과학 할 거냐 여러분이 선택해서 한 과목만 골라서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2과목이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는 내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개념에 대해서. 자, 동국대학교는 과학통합형 문제고요.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도 물리, 화학, 생명과학 교과 중에서 이제 여기는 물리 1, 2, 화학 1, 2, 생명과학 1, 2, 6개 과목 중에 2개를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가 수능 선택한 과목과 동일한 과목으로 논술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수험생들의 부담이 높지 않죠. 자, 그 다음 대학은 여러분 숭실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과학교과 통합형이지만 숭실대학교는 과거부터 쭉 기출문제를 보면 생명과학을 일단 중심에 놓고 다른 과목들을 접목한 그런 통합형 문제가 나와서 생명과학이 강세인 학생들이 좀 유리한 대학이 되겠습니다. 자, 연세대학교도 과학교과 통합형 문제가 출제가 실제 여러분 되는데 이 부분도 이제 여러분들 고려대와 마찬가지로 그 1, 2, 1, 2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으로 4개 교과 중에 1개를 고르는 그런 문제로 이제 여러분이 예측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하대학교는 과학 단독형 문제가 나오는데 물리화학, 생명과학 여기도 역시 지구과학을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특히 지구과학을 논술로 갖고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그 해당하는 대학 유형에서 지구과학을 포함시키지 않는 대학이 어느 대학인지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겠죠. 자, 중앙대학교 서울 캠퍼스 같은 경우도 과학 단독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과학과 수학을 통합형, 그 다음에 또 수학 단독형 상당히 여러 문제가 같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 단독형에 대해서는 주로 이제 물리가 단독형으로 많이 빠지고 통합형은 생물과 수학, 그 다음에 물리와 수학이 통합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주요 대학별 과학 논술 출제 및 유형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이 표로 한번 정령을 봤는데요. 자연계 논술고사 문제 중에서 그 수학 문제와 과학 문제를 분리하여 출제하는 대학들은 일단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그다음에 동국대학교, 성균관대, 숭실대, 그다음에 연세대, 인하대, 중앙대가 있습니다. 자, 근데 수학 문제만, 즉 과학 문제가 없는, 과학 논술 문제가 없는 대학으로는 이제 서강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아주대학교, 중앙대학교, 예, 그다음에 한양대학교, 홍익대학교가 있겠습니다. 아, 참 여기 중앙대학교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학교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건국대학교는 수학과학 통합형 문제를 출제하는 좀 독특한 대학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과학을 출제했는데 마지막 문항은 수학과 통합시키는, 그래서 수학 단독형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 수학과학 통합형 문제, 그 다음에 과학에서 보면 중앙대가 여러 가지 과학들을 수학과 함께 통합형으로 계속 잘 사고를
학생들의 사고를 유추하기 위해서 통합형 문제를 많이 출제하는 대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 여기도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자연계 논술고사를 대비하는 방법 선생님이 좀 더 이제 추가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자연계 논술고사를 준비할까요? 자, 물론 여러분들 수능 이전에 보는 대학이 있고요. 수능 이후에 보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시 1차, 수시 2차 할 때 원수 접수는 다 똑같이 9월 달에 하지만 실제 여러분 수능 시험 보기 전에 대학별 고사를 치르면 수시 1차, 그 다음에 수능 이후에 대학별 고사를 치르면 여러분 수시 2차가 되는데 대부분의 대학들은 다 수능 이후에 보고요.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연세대학교나 건국대학교나 일부 대학들은 전부 다 수능 이전에 논술고사를 치렀습니다. 자, 아마도 여러분들 수능 이전에 보는 논술고사는 결실이 상당히 낮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아직 수능 시험을 안 봤기 때문에 본인이 충분히 충족할 거다라고 믿고 실제는 논술고사장에 전부 다 응시해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시율이 웬만한 대학들은 대부분 다 2%를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능 이후에 보는 대학들은 결시율이 대학, 학과에 대한 차이가 꽤 많이 나지만 평균적으로 따지면 보통 25에서 30% 정도가 결시율이 있습니다. 그 말은 본인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이미 안 된 걸 알고 그 대학에 시험을 보러 가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자연계 논술고사 준비하는 방법은 역시 이제 여러분이 수학이나 과학에 대한 개념이 먼저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실제 어떤 선생님들은 3등급 이상의 학생들만 볼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 여러분 등급에 대한 선은 그을 수가 없고요. 본인이 과학이나 수학에 대한 개념 이해가 이미 되어 있어서 그 짧게 나오는 논술고사 지문 속에 들어있는 과학이나 수학 내용은 본인이 알고 있다. 제시문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한번 이제 풀이가 가능하다. 이런 학생들이 실제로 여러분 자연계 논술고사를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학에서 모의 논술고사를 항상 발표합니다. 자, 최근에 여러분 대학들은 고등학교에 모의 논술고사 신청을 유도해서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상당히 많은 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홈페이지나 또는 각 고등학교에서 여러분 대학 모의 논술고사를 신청해서 보면 그 대학의 올해 출제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학 모의 논술고사 여러분이 참고하셔서 실제는 논술고사를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모의 논술고사에서는 출제 유형뿐만이 아니라 예시 답안, 다시 얘기하면 평가 기준까지도 다 친절하게 공개하는 대학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여러분이 답안 작성 요령을 배워나가면 좀 도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 봤지만 대학별로 문제 유형이나 그 다음에 출제 과목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지구과학 원투를 가지고 내가 논술고사 봐야지 라고 마음 먹었는데 물리화학, 생명과학 요 세 과목으로만 시험 문제가 출제하는 대학이었다고 하면 낭패를 보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대학의 유형, 그 다음에 실제 어떤 과목으로 문제를 구성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충분히 사전에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통합 교과형 이제 문제가 출제되는 그런 대학에서 어떻게 이제 여러분 준비할 것인가. 즉, 2개 과목 이상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출제한 대학이 많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화학에서 이제 나오는 화학평형과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생명에서 생명과학에서 나오는 여러분들 호르몬의 항상성. 자, 그래서 항상성이란 주제를 가지고 화학평형과 그 다음에 생명과학의 호르몬 단원을 연결시켜서 출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학에서 여러분이 이제 미적분을 배우죠. 최대값과 최소값을 배우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화학에서 화학결합. 여러분 얘기하는 그 결합에 대한 그래프에서 이 부분이 그래서 작년에 여러분 건국대학교 논술고사 문제, 화학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죠. 예, 이온결합 또는 공유결합과 관련된 그 에너지, 결합 길이에 따른 에너지 그 그래프와 그 다음에 이제 수학적인 도함수 개념을 접목시켜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통합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그 해당하는 단원이 어디가 겹치는가, 자기가 배우고 있는 그 과목을 중심으로 한번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2015 대입부터는 다행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EBS에서 논술 수업을 좀 진행할 거고 그 EBS 논술 수업을 참고로 논술을 준비하도록 아마 배려할 겁니다. 물론 EBS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공영방송에서도 충분히 여러분에게 그런 부분을 제공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3학년 1학기부터 논술고사는 그 딱 당에서 열흘 또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몰아쳐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1학기부터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주말을 기준으로 여러분들 논술 강좌 인터넷 강의를 듣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과학탐구 영역 과목별 전략 및 그다음에 학습법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 수요일이면 여러분 첫 모의고사가 있죠. 자, 물론 아까 선생님 여러분께 얘기했듯이 이제 과학원 4과목 중에서 이제 2과목을 고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강의 내용을 참고로 내가 좋아하는 과목, 내가 잘할 수 있는 과목을 좀 선택해서 여러분이 시험에 최선을 다하고 첫 시험이니만큼 좋은 마음으로 출발하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